1조 원 조기 상환했던 게 하루 전에 취소되고 국채로 추가로 발행하면 발생한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연간 거의 2천억 발생하잖아요.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 적셔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조 원 조기 상환했던 게 하루 전에 취소되고 국채로 추가로 발행하면 발생한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연간 거의 2천억 발생하잖아요. 정권 초에 박근혜 정부 적셔있던 2017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가지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저는 그 말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그러니까 세금이 좀 덜 거쳐서 뭔가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 다 아시다시피 그 20조 이상의 이 세수가 더 거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국채 발행을 더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식선에 오히려 세금이 더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재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자 비용을 줄이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채무 비율을 떨어뜨리지 마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부채를 더 발행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반대했다는 것이고요. 그 논란 끝에 그 차관보의 지시, 지금 공개된 카톡의 내용은 차관 보면은 기재부에서 서열 3위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의 채무 비율을 낮추지는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을 덜 가지고 국가 운영을, 재정 운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정무적 판단도 못하냐.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추정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신재민 이 사무관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사실은 헌법적 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완전히 거꾸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박근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이른바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재정을 함부로 운영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등 4명과 카톡상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캡처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중에 보면 당시 이제 차관보가 핵심은 20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전 사무관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 측에서는 당시에 치열한 내부 논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의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전 사무관이 다시 이제 반박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당시에 나눴던 대화 내용 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오늘이나 내일 중에 추가로 다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신전 사무관이 공무상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보고 오늘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신전 사무관 추가 공개까지 예고했습니다. 영상을 10개까지 제작을 하겠다는 건데 오늘 공개한 추가 공개한 카톡 내용이 적자 국채 발행에 지시한 증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직접 증거가 되느냐 아니면 간접 증거가 되느냐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저 카톡 대화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그러니까 세금이 좀 덜 거쳐서 뭔가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만 박근혜 정부 다 아시다시피 20조 이상의 이 세수가 더 거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국채 발행을 더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상식선에 오히려 세금이 더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국채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가 재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자 비용을 줄이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채무 비율을 떨어뜨리지 마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라. 그리고 부채를 더 발행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반대했다는 것이고요. 그 논란 끝에 차관보의 지시, 지금 공개된 카톡의 내용은 차관 보면은 기재부에서 서열 3위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의 채무 비율을 낮추지는 말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도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담을 덜 가지고 국가 운영을, 재정 운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정무적 판단도 못하냐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추정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신재민 이 사무관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 전 사무관의 주장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사실은 헌법적 책임이 있는 기재부가 완전히 거꾸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것도 박근혜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이른바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재정을 함부로 운영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군요. 일반 회사가 보통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때 진짜 그런 오히려 기자분들이니까 더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질문을 시간 관계상 2개만 더 받겠습니다. 2개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전 사무관님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백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재부는 해결자로서 문재인 정부 청태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두 개가 동시죠. 두 개가 동시인데 문제는 제가 짧게 올렸던 그 영상, 카톡에 있는 내용에도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첫 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GDP 대비 채무가 올라가면 정권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겹쳐있는 해면은 더 그거를 평가하기 좋은 거고 겹쳐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첫 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권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세민입니다. 저 때문에 연말 연시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좀 쉬셔야 되는 날에 일을 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는
이제 기획정부에서 저를 고발한 것과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저는 언론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지금 제가 나오는 언급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합동 강사를 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다, 이런 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용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은 제가 공직에서 국가의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기간 동안 느꼈던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에 알리고, 좀 뭔가 내가 부당하다고 느꼈으면 또 다른 사람도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거고요. 그것을 영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하지 않으면은 다른 일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이나 기획정부를 나오고 나서도 일을 못했던 거고요. 제가 가진 부채의식, 공직의 욕을 받았던 것, 국가의 세금을 받으면서 일을 했던 거에 대한 부채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해야지만 다른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었던 거지, 먹고 살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에 기획재정부 고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제가 기획재정부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 부채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님 보고를 4번 들어봤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작년에 있었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지금 남아있어 계신 분 가운데서는 3분밖에 안 계십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은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모르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지면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제가 고시를 4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4년 고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4년 일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고시를 준비할 때의 제 나름대로 국가감과 사명감, 그리고 공식에 처음 입문했을 때의 제 각오, 그리고 그 후에 기재부에 들어갔을 때의 내 열망, 그리고 그 후에 KTNG 사건을 보고 났을 때의 막막함, 국채 사건을 봤을 때의 절망감, 그런 것을 다시는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일하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에 너무 이게 좀 힘드시네요. 이게 죄송해요. 너무 눈 바로 앞이어서 다른 건 괜찮은데요. 공익제보자가 사회에서 그냥 찍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공익제보자도 즐겁게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 즐겁게 제보하고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제 진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안 좋았을지는,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모텔에 있고 찌퍼에 있지만 그거는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기자님들과 좀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였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수사도 임하고 당당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이익 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래도 이 사는 이 나라, 그리고 행정 조직이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던 행동입니다. 30분 정도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여기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
중간에 간사 역할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예. 지금 그냥 첫 번째 일정표는 했어요. 예, 질의응답 짧게 받을 거고요. 자세한 거는 이후의 입장은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할 거고요. 지금부터 짧게 한 15분 정도만 30분 했다고요? 30분 했다고 15분 정도만 저희 질의응답 짧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행정학과 인력건 여기가 일단 선생님의 유죄 기자도 경영을 제가 궁금한 부분은 주재부에서 해명 자료라고 해서 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이드를 취재했다. 지금 국제적으로 결국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문제를 거쳐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했는데 사실 왜 실행하지 않았는지 왜 가이드를 취재하지 않았는지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 비밀이라서 밝히지 않고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부적 판단 외에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기자들과 말을 안 한 이유를 들으시는 거죠? 제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이미 밝혔습니다. 사실 다른 문제보다도 제가 작년에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내가 공무원이면서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바이백이 하루 전에 취소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날 금리가 치솟았어요, 실제로요. 금리가 치솟고 바이백이 취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제가 기존에 공개했던 영상에 보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했던 거고요. 그 비상식적 의사결정에 기반을 한 행위인데 기획재정부에서 당연히 그거를 왜 바이백을 취소했는지를 말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 틀린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를 많이 드리긴 힘듭니다. 다만 그 내용은 당시에 업무를 했던 경과를 조직도라든지 조직 구성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지금 남아 계시고 어떤 분이 나가셨는지. 하반기에 국제 국정 발행 관련 보고를 하실 때 많이 몇 번 바뀌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초로 보고했었을 때 정부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차관부가 시각에 해지고서 다시 바꾸라고 했고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각각 얼마 발행하겠다고 문제는 경우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조금 문제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더 기재부 쪽에서도 계속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문서에 대해서도 기자분들을 통해가지고 당시 문서가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기록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기록이가 영상이 찍혔던 몇 시 찍혔는지 기록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시기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처음엔 얼마였다가 이후에는 차관부가 깨지고 나서 얼마를 실제로 발행하겠다고 했다고 최초에 부총리님께 보고를 올렸을 때는 차관부님께서 8.7조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7조를 하나도 발행했다고 예,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일이 있으신 후에 제가 이미 이건 다 글에 나와 있는 거지만 수출입은행에서 간부회의를 하시면서 그때 한번 그런 일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국회 328이라는 곳에 기획재정부가 쓸 수 있는 컴퓨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옆에 부총리님 회의실이 간부회의실이 있고요. 그 간부회의실에서 부총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를 당시에 저도 뒤에서 해석을 하고 있으면서 들었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때 보고할 때 발행을 하나도 안 받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한번 차관부님께서 깨져가지고 오셨고요. 깨졌다는 말이 이렇게 원래 글을 쓰는 건 차관부님께서 한번 질책을 받고 오신 상황이었고요. 수출은행에서 1차 질책 때는 하나도 발행 안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차관부님께서 안 되겠다. 실무진들 다 같이 들어가자라고 해서 사안이 좀 구체가 복잡합니다. 아는 사람들 말고는 거의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관보님께서 차관보님이랑 국장님, 국책과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는 얼마 하시겠어요? 두 번째 때 부총리님께 보고를 드리기로는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얼마요? 그 다음에는 부총리님께 보고를 하면서 부총리님께서 계속 저는 사실 얼마 이런 것보다도 GDP 대비 채무 비율 때문에 채권 발행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상당히 많은 공무원으로서의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을 그러니까 낮추면 안 된다. 낮추게 되면 작년 말이 2017년에 낮추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요. 부총리님께서 39년, 제 올렸던 영상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39.4라는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부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액수가 최종적으로 제가 계산했던 막 올렸던 메모에 잠깐 올라갔던 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당시에 국장님이 지시해 주셨던 퍼센트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결정된 액수입니다. 채무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예, 채무 비율이 먼저 결정이 됐고 그 채무 비율에 맞춰서 액수를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금 과정이었고, 그게 나중에 상당히 많이 다 건설된 거고, 강압적인 책이었으면 이게 완전히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마지막 연주기도 하지만, 또 이게 문재인 정부는 첫 해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소금 비율을 높일 필요 없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우리 지금 전원을, 그러니까 그거 제시한 게 다 전원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많았는데 또 구체적인 증거를 더 해줄 게 있으신가요? 제가 근데 계속 들었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건 부총리님께 들었던 거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 눈앞에서 부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누가 들었다가 아니라 제 옆에서 청와대랑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과장님이요, 국장님이요. 제 옆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청와대랑 통화를 하시고, 통화 끊고 다들 통화 끊고 부당한 지시 받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내용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거를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로부터 결국 이 의견이 관철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분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제가 길게 썼던 글이 있어요. 글에 보면 당시에 적자부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적자부채 과정에서 중요했던 거는 결국 부총리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전에 어떤 게 있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였지만 부총리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발행하지 말자라고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해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그때 제 기억에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이었을 겁니다. 12월 발행 계획이 나오는 날 엠바고가 걸려있는 시점이 있었고, 엠바고 시점 보통 1시간 전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된 후에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과장님이 기자분들 몇몇에게 연락을 돌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요. 연락 돌려서 이거 기자 지금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거기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때 진짜 그런 오히려 기자분들이니까 더 그때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면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무관님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백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때부터 해경단에서 문재인 정부 총태로 잡힌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두 개가 동시죠. 두 개가 동시인데 문제는 제가 짧게 올렸던 그 영상 카톡에 있는 내용에도 있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첫 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GDP 대비 채무가 올라가면 정권에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더군다나 겹쳐있는 해면은 더 그거를 뭐 평가하기 좋은 거고, 겹쳐있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정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것은 해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말씀인데요. 공공권익위원회 등 통해서 법적으로 공익신고자 신분에 요청할 계획 있으신지랑 오늘 뒤집어 고발했는데 그거는 좀 신청으로 배심한 만큼 느끼지 않으셨는지. 첫 번째로 그 공익신고는 제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발언을 할 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공익신고에 대한 절차는 지금 밟겠습니다. 밟아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저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뭐 친정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또 뭐 어제도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다 아는 분들이거든요. 보도자료가 나와도 다 아는 분들 성함 적혀있고, 저 때문에 지금 분명히 기재부도 안 좋은 상황일 거고,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리고 참 5개월 동안 언제 발언을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발언을 하지 못하면은 저는 계속 다른 일을 못할 것 같거든요. 부채의식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부총리님 바뀌시고 차관님 바뀌시고 차관분이 바뀌신 후에 시기를 맞춰서 공개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무관님하고 연락하지 않았다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윗선에서 뭐 권성동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연락하시거나 윗선에서 좀 압력은 없었나요? 저 핸드폰이 아예 없습니다. 자,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비난으로 관련해서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 뭐 경과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저희 부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바이백 취소권 있지 않습니까? 바이백 취소에 대해 가지고 오늘도 뭐 어떤 분께서 바이백 취소는 뭐 별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백 자체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이백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한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제부 기자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한 달 전에 바이백을 1조 원을 한다고 해놓고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구 한 명의 생활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을 기재부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취소가 되고 그것 때문에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뛰는 모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죄송스러웠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영상에도 몇 번이나 밝혔지만 딱히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정치적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세력도 없고요. 정말 단 하나 제가 이렇게 나섬으로 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나은 공무원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에도 썼지만 중요한 건 정권이 아니라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시스템 속에서 일을 하는 한 명 한 명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도 그 결정이 막히는 데까지의 막아주셨던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모습이 있어서 최악의 결정까지는 안 갔던 거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의사결정이 너무나도 납득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납득되지 않는 과정에서 바이백 취소라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잘못을 이미 저질렀던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게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건 그런 이유였습니다. 비록 처음에 좀 이렇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조금 격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많이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공익신고자가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재민이 고발당하고 뭐 법적 절차를 받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먼저 나가서 용기를 내고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뭐 다음 건 제가 정해지면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